한쪽 옆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얼굴에 미치는 한기가 서늘하다. 순경들이 있는 곳에는 난로의 온기가 맴돌지만 한 굽이 돌아있는 유치장은 달랐다. 남자들 2-5명이 웅크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장서방을 쳐다본다. 옆방의 새창살에 순경이 열쇠를 넣고 돌리며 말한다. 오늘 오후에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단 말인가? 소양이 담요로 몸을 두른 채 구석에 앉아 있다가 쇠창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떠 장서방이 서 있는 걸 보고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올려버린다. 소양 자신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내몬 것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 큰아지매와 한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란 생각에, 그리고 삼천포에 있는 엄마와 동생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추위만큼 소양을 올가매고 있다. 유치장 안으로 들어선 쌍씨는 무릎을 굽혀 소양이 옆에 쪼그려 앉아 춥구나, 괜찮나? 하고 소양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토닥거린다. 소양은 죽은 듯이 꼼짝도 않고 말도 없다. 멀쩡한 처녀가 이제 감옥 갈 입장이 되었으니 모든 게 그저 두려움으로 그녀를 에워싸고 있겠지 하고 장서방은 측은한 마음에 고개를 떨군다. 소양아, 자초지종을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도 소양은 여전히 담요만 뒤집어 쓴 채 얼굴도 내놓지 않는다. 소양아 하면서 장서방이 소양의 어깨를 흔들어 보지만 아무 반응도 없이 몸을 더 웅크린다. 한참을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장서방이 일어서 유치장을 나와 아까 그 순경에게 묻는다. 저기 담당하시는 나리가 누구신지 하고 양손을 앞에 모으고 조아리는 것이 영락없이 죄지은 사람 모양새다. 와무쏘? 예, 무슨 일인지 지대로 알지를 못해서 소양이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으리한테 물어나 보려고요. 나으리라고 칭하는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는 세상이다. 젊으나 늙으나 군수나 경찰서장 또는 판사나 검사를 영감이라고 부른다. 나으리도 그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는 통하는 지칭이다. 형사계장님이신데 어디 계신가? 아까 전에 계시는데? 하며 고개를 휘둘러 찾아보다가 마침 들어오는 사복 한 사람을 보고는 오시네. 계장님, 이 사람이 차십니다. 하고 계장이라는 자에게 장서방을 눈짓으로 가리킨다. 아예 장서방을 보지도 않고 대답도 없이 난로가로 가서는 그 순경에게 누구? 하고 묻는데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장서방은 저만치 서서 다 보고 있다. 김소양이 면회 온 사람이랍니다. 면회 왔으면 면회하고 갈 끼지. 내는 와. 하더니 비로소 장씨를 보고 어째 왔소? 하고는 여전히 난로에 등을 댄 채 고개만 돌려 말한다. 장씨는 2발자국 다가서서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또 손을 앞에 모으고 예, 소양이 자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계장이라는 자는 장서방을 향하는 게 아니고 아예 허공에 대고 말을 한다. 함창 지서에서 넘어온 조서대로지 뭘 더 알 게 있다고. 상위 용사한테 업신여기고 낯질까지 한 살인 미수 사건 아니요. 소양이 상주서로 이첩될 때 함창 지서에서 꾸민 조서까지 같이 넘어온 것이 틀림없다. 그럼 소양이 조서도 받았단 말입니까? 장서방의 질문을 들은 형사계장은 의외라는 듯 장씨를 삐딱하게 보며 가는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이. 피해자가 하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는 수밖에. 근데 당신 누구요? 정색을 하고 묻는 것이 소양의 조서라는 장서방의 말 때문이다. 관료들 앞에 서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치는 호통을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죽는 신용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자는 조서라는 말과 함께 받았느냐고 묻기까지 하니 입은 형색은 남루하지만 필시 뭘 좀 아는 자로 보인 것이다. 예, 지는 그 집 머슴입니다. 소양이가 하도 불쌍해서 하고 또 굽실거린다. 그제서야 계장이라는 자는 느긋하게 가슴을 펴며 불쌍해도 뭐 어쩔 도리가 없제. 벌어진 일인데 하고 옆에 있는 순경들과 계속 잡담을 나누기 시작한다. 귀찮은 일이니 빨리 조서를 꾸며 법원으로 이송해버려야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난다는 말이다. 소양이 불쌍한 만큼 태봉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짐승같이 느껴진다. 장서방은 다시 유치장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소양의 입을 열게 해볼 마음으로 내가 삼천포에 갔다 왔다 하고 한마디 던지자 소양이 담요를 홀딱 벗어버리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달싹거린다. 참말로 예. 그러나 말에는 힘이라곤 전혀 없다. 지치고 추위에 오그라든 목소리다. 그래,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삼천포가 바로 옆이라 내가 준 편지를 전해주려고 들렀지. 국밥집 아줌매도 너 어머니도 다 만나고 왔다 하고 장씨는 소양의 눈을 보며 반응을 살핀다. 갑자기 볼이 메이는 표정을 짓더니 금방 눈물이 뚝 떨어진다. 소양이 들썩거리며 울어대지만 장씨는 기다려준다. 한참 후에 이번에는 소양이 먼저 묻는다. 우리 어머니는 예? 하고 그저 장씨의 눈만 쳐다본다. 그제야 장씨도 아예 시멘트 바닥에 다리를 정좌하고 내려앉으며 웃음 띤 얼굴로 여유롭게 말한다. 너가 어머니 잘 계시더라. 전빵도 참하고 장사도 잘 하시는 것 같더구만 하며 소양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린다. 주거니 받거니 삼천포 얘기에 소양은 묻기도 답하기도 하며 어느새 쓰고 있던 담요를 벗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릴 만큼 평정을 찾는 듯하여 장씨가 슬며시 사건을 물어본다. 하지만 소양이 전후 사실을 말하기보다 장서방이 유도하는 쪽이다. 그래, 역시 그랬구나. 그놈의 후레자식이 일을 시작한 것인데 소양이 혼자 덤탱이를 쓰고 있구나 하고 장서방은 쓴 입맛을 다신다. 그래도 낫으로 사람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해코지 했으니 소양의 입장에서도 죄를 다 벗을 수는 없는 일이라. 하지만 만일 꾸루와이 놈의 죄도 입증만 된다면 저울의 추는 중앙에 설 것이고 벗으면 같이 벗고 죄를 쓰면 또한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과연 이 상황에 누가 소양에게 이로운 정황을 내놓을 수 있겠나. 창원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니 정의, 그 빌어먹을 정의란 이미 약에 쓰려도 찾아도 없는 세상이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더군다나 김씨 종가가 그다지 좋은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장서방도 눈치채고 있으니 소양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어 보인다. 소양아, 우선 기운부터 내라. 이 정도로 죽을 일도 아니다. 또 너희 식구들 다 잘 살고 있다. 그깟 콩밥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콩밥도 먹어보면 맛있다 하고 씩 웃어 보인다. 뭔가 장씨 아저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는데 막상 콩밥 먹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니 맥이 풀린다. 고개를 숙이고 담요로 몸을 감싸며 소양이 묻는다. 아저씨가 콩밥을 잡숴봤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 장서방의 눈이 반짝한다. 콩밥? 먹어봤지? 하고 소양을 물끄러미 보지만 초점이 흐린 눈길로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온다. 예? 아저씨가 예? 참말로 예? 와 예? 소양에게는 의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콩밥은 죄 지은 사람이 먹는 것인데
아저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콩밥을 먹었단 말인가. 장씨 아저씨는 도무지 죄 지을 사람 같지가 않은데. 소양의 질문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장씨는 실눈으로 한참을 넋놓고 소양의 눈을 보고 있다. 장서방이 벌떡 일어선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는 옷깃을 세우며 소양아,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분명히 네가 다 잘못했다고 할 일은 아니다. 곧 바로잡아질 거다. 그리고 내 요 앞 밥집에다 말해 놓을 테니 끼니 꼭 챙겨서 먹도록 하고 네, 또 올 거다. 알았지? 뭔가 마음이 갑자기 급해진 듯 장서방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철창문을 고개 숙여 피해 나온다. 다 저물어가는 섣달의 오후 공기가 매섭다. 흙먼지 바람이 휘휘 몰아치는 길 한가운데서 장서방이 발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지, 우체국. 아직 공모가 끝날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해 때문에 벌써 어둑어둑한 거리를 보며 장서방의 마음이 급해진다.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우체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입김을 허옇게 뿜어대며 전화 요청을 해댄다. 서울요? 번호는 모르는데요. 경무부 감찰실로 대주시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은 의아한 눈치지만 조금은 경계의 눈치다. 말씨도 경상도가 아니고 서슴없이 감찰실이라고 하는 말로 봐서 뭔가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몰골은 영 아니다. 보통이라면 번호를 모른다고 타박이라도 놓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손잡이를 돌려대고는 수화기를 귀에 대더니 서울 경무부 감찰실. 경무부라고 했잖아. 경무부. 짜증난다는 듯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수화기를 놓는다. 아마도 교환이 재차 묻는 것을 탓하는 모양이다. 기다리시오 거기서. 장씨는 우체국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4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아직은 퇴근 시간은 아닐 테다.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지만 있다 한들 앉을 만큼의 마음 여유도 없는 장씨는 시린 손을 비벼대며 서성인다. 벌써 2번이나 전화가 울렸지만 장서방이 기다리는 전화는 아니었다. 시계를 또 본다. 벌써 30분이나 흘렀다. 퇴근 전에는 통화가 돼야 할 텐데 애써 여유를 찾으려 하는데 또 전화가 울리더니 직원이 장씨를 보고 받으라고 한다. 거기 경무부 감찰실 맞습니까? 감찰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지우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저 제 이름만 전해주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쯤 끝나시는지요? 그럼 상주에 있는 우체국에서 기다린다고 끝나시면 전화 좀 꼭 좀 부탁 올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장지우라는 이름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짐을 해두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각인시킨 장씨는 수화기를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다. 전화가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순경의 말로는 소양이 내일이면 검찰로 이송이 된다 하였으니 시간이 없겠다. 검찰로 간 후에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있을 때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된다. 입안이 타들어간다. 이름 석자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혹시라도 시골에서 온 전화라고 무시라도 하는 날에는 헛수고만 하게 될 텐데. 장서방은 권련을 찾아 주머니를 뒤적거리지만 하필이면 담배도 없다.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운 얼굴들이 지나간다. 모두들 혈기 하나에 의존하고서 물불 가리지 않고 투쟁했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해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날보다 모여서 의기를 투합하고 전달되는 지령이나 계획을 수행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했던가.
벌써 15년이 흘렀구나. 젖먹던 외동딸이 여전을 다니니 그럴 수밖에. 상념에 젖어 시간도 있고 추위도 잊고 있던 차. 우체국 직원이 귀에 익은 이름을 부른다. 장태근 씨! 장태근 씨 전화요! 장서방은 속으로 빌어먹을 놈 지우라고 부를 일이지 굳이 태근이라 부르나? 하고 잊지 않고 불러주는 우정이 마음속에 뭉클하게 솟는다. 예, 그게 접니다. 하고 손을 뻗으니 직원이 의아하게 쳐다보며 수화기를 느릿느릿 건네준다. 아까는 지우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태근이라고 바뀌었으니 그럴 수밖에. 여보세요? 제가 지우, 아니 태근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오랜만에 친구의 목소리를 기대해보는 장씨의 귀에 벼락같은 소리가 들린다. 야! 이 망할 놈아! 니 정말로 태근이 맞지? 장태근이? 그래, 너는 조 박사 똥 닦아준 덕에 실장에 처먹는 최송철이 아니냐? 야! 이게 얼마만이냐? 수학이 저쪽에서도 숨만 쉬고 있는 것이 들린다. 어디냐 너 지금? 아 참, 상주라고 했지? 내가 내일이라도 내려가마. 아씨, 이놈아, 이 박사 똥 닦아야 자기 경무부장이라도 할 놈이 시골에는 왜 내려오냐? 아 그래, 어떻게 지내냐? 아니지, 네 귀여운 고맹딸한테서 가끔 들어서 알기는 안다만 어찌 그리 소식도 없이 지내냐? 홍이도 네 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하더라. 장서방의 딸 이름이 홍이다.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르니 그리 말할 수밖에. 알고도 모른다고 하면 부담이 될 터이니 아예 모르게 하고 있다. 그나저나 네 자네한테 기니 할 말이 있네. 아, 할 말이 어디 한두 마디인가? 내가 당장 내려가든가 자네가 올라와서 우리 한번 다 모여서 한바탕 벌려보자. 그게 아니고 네 거두절미하고 말하네. 지금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만 여기 다 듣고 보는 우체국에서 할 수도 없고 시각을 다투는 일일지도 모르니 자네가 정리 좀 해보게. 어? 하기는 십수년 연락 없던 자네가 전화를 다 했으니 뭔가 일이 있구만. 그럼 잠시 기다리고 자네 그 옆에 우체국 직원 좀 바꿔주게나. 장서방은 옆에서 전화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게 수화기를 주며 끊지 말고 좀 받아보시지요. 하자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여보시오? 하고 상대의 말을 기다린다. 아, 나 경무부 감찰실장 최송철이요. 우체국장 좀 바꿔주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듣자 직원은 황급한 표정으로 두 손으로 수화기를 움켜잡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소 하고는 국장실로 달려간다. 우체국장으로 보이는 이와 함께 직원이 앞장서 돌아와 뒤따라오던 국장에게 수화기를 건네자 국장은 헛기침을 2번 한 후 공손한 태도로 수화기를 귀에 댄다. 상주 우체국장입니다. 하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상대의 말을 듣는다. 예?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수화기를 직원에게 주며 교환에게 이 전화 국장실로 돌리라고 해. 지금 당장. 하고는 장서방을 보고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말한다. 실례지만 전화를 국장실에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국장실에서 전화를 받는데 무슨 실례라 말인가.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아무 데서나 나오고 특히나 당황하다 보면 그냥 줄줄 새 나오는 게 관료들의 상투적인 말투다. 장씨는 허리를 더 굽혀 황감함을 표시하며 아휴, 미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이고, 죄송해서 어쩝니까 국장님. 이미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안 직원과 국장은
장서방에게 직원만 들락거리는 허리 높이의 작은 문을 손수 열어준다. 국장실로 들어선 우체국장은 전화기가 한 번 울리자 즉시 받고는 장서방에게 건네주며 저는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편히 말씀 나누시지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간다.